제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맞으러 갔을 때 일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백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맞는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그런데 mRNA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2만 킬로미터의 DNA를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소화기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 3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걸 듣는 순간 정말 뜨악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쌤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때 못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DNA 길이는 2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200억 킬로미터 정도 되겠지요. 그 근거는 하나의 세포에 약 2m 길이의 DNA가 존재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최소 10조가 되니까 200억 킬로미터쯤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mRNA가 DNA를 다 훑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는 핵에 존재하고 백신으로 주입한 mRNA는 핵이 아닌 세포질에서 단백질로 전사됩니다. DNA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세포에 다 침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백신 중 어느 백신을 맞으셨나요? 우리나라 성인의 94%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2021년 6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은 백신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입니다. 종류를 보면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2월에 들어서서 단백질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의 접종으로 백신 종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백신은 인체 면역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지요. 병원체만 가지고 있는 특정 항원을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미리 노출시켜 기억시켰다가 특정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그에 대한 방어체계를 질병에 걸리기 전에 구축하여 저항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선행학습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제외하고도 여러 종류의 백신을 접종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백신에 대해 여러 차례 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선행학습을 위한 백신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항원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항원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잘려 만들어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펩타이드로 반드시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면역체계는 이를 나의 세포가 만들어낸 단백질로 인식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항원은 항체가 결합하는 5개에서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에피토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에피토프는 실제로 나중에 항체가 결합하는 부분이 됩니다. 크기로 보면 에피토프가 가장 작은 단위이지요. 하나의 병원체는 매우 다양한 항원과 그리고 거기에 또 다양한 에피토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표면에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크기가 1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항체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인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양한 부위에 부착하는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중 어떤 항체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중화 능력이 매우 높고 어떤 항체는 중화 능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항체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 감염력을 없앨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숙주세포에 더 잘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개발할 때 병원체를 제거하는 중화 능력이 뛰어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항원을 선별하는 것이 백신 개발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항원이 아닌 여러 항원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이 원하는 숙주세포에 들어가기 위해 숙주세포에 특정 단백질에 부착하여 들어가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매우 쉽게 특정 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것과는 달리 바이러스를 통째로 사용하는 백신이 아니라면 항원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세포에 들어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항원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신 연구와 유전자 치료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또는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항원과 배달, 딜리버리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항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원체를 통째로 주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항원만을 제시할 것인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온 순서로 보면 특정 항원만 선별하여 백신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성을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체를 통째로 주입하는 자연 면역에 가까운 백신에는 약독화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특정 항원만을 골라 면역체계에 노출시키는 아다니 단백질 백신, 톡소이드 백신을 비롯하여 최근 도입된 mRNA 백신 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종류별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말 그대로 병원성이 약한 병원체를 골라 그대로 백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역을 들 수 있습니다. 홍역의 경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배양하면서 병원성이 낮은 바이러스를 골라낸 것이지요. 즉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균주 스트레인은 1968년에 골라진 녀석입니다. 최근 이 균주의 염기 서열을 병원성이 강한 원래 균주와 비교해 봤더니 세포 내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퓨전 프로테인과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매트릭스 프로테인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분에 변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세포 내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줄어서 감염률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독화생 백신은 바이러스를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포로 항원을 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도 동물 세포주에 감염시켜서 바이러스를 증폭시켜 생산합니다. 가장 오래된 백신 종류 중 하나이지요. 두 번째는 사백신,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적당히 잘 죽이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항원을 변형시키지 않고 적당한 면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아마비 백신이 있는데요. 소아마비 백신은 1955년 폴리오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하여 모은 다음에 포르말린으로 처리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1961년 알버트 사빈 박사가 약독화 생백신을 개발하여 경구용으로 투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구용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효과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대변을 통해서 환경으로 배출되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아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1990년 후반에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톡소이드 백신은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단백질 독소에 대한 백신으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관련된 미생물을 키워 독소만 분리 정제한 이후에 이 단백질을 변형시켜 독성을 제거한 것을 사용합니다. 디프테리아의 경우 코리네박테리엄 디프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엑소톡신이 인체의 단백질 생합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조직의 괴사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엑소톡신을 만드는 유전자는 코리네박테리엄 디프테리아 유전자가 아니라 이 균의 바이러스, 즉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입니다. 실제로는 박테리아라기보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것이지요. 아다니 단백질 백신에는 인플루엔자, 백일의 말라리아, B형 간염 백신 등이 있습니다.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일부 단백질, 즉 항원만 유전자 재조합으로 대량 생산하여 백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지요. 아다니 단백질 백신은 생산 과정에서
동물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동물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첫 번째 백신이 B형 간염 백신인데요. 이는 효모에다가 항원을 발현시켜 정제한 백신입니다. 이 경우 병원체를 통째로 사용하는 것보다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면역 증강제를 섞어서 투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백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면역 증강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100일의 백신인데요. 항원의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3가 백신이니 4가 백신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게 항원의 종류가 3개로 혹은 4개로 만들어진 백신이냐를 의미합니다. 4가라고 하면 4종류의 항원을 섞어서 만든 것이지요.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4가 독감 백신은 A형 독감에 대한 2개 항원과 B형 독감에 대한 2개 항원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도 아단위 단백질 백신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약독화 생백신, 사백신, 그리고 아단위 단백질 백신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까지 접종을 하던 항목입니다. 그 이외에도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HPV에 대해서는 유전 정보를 제거한 바이러스 껍데기만 통째로 백신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이 개발된 mRNA 백신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DNA 백신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DNA 백신과 mRNA 백신은 병원체별로 별도로 백신을 개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탄생한 백신입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15년 전부터 유전자 치료, 특히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개발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르러 이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일부 치료제들의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의 경우 상용화된 것이 코로나19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병원체인 사스 코로나2 바이러스는 RNA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 보고 이후에 2020년 1월 1일 염기 서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1월 3일 모더나는 항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염기 서열을 골라 결정을 끝내고 바로 백신 개발에 도입하였습니다. 항원 염기 서열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인 항원 1273 유전자로 총 1273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건 염기 서열이 밝혀진 지 63일 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20일에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득하게 되었지요. 파이자 바이오엔텍도 비슷한 시기인 12월 12일에 긴급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의 백신 개발을 위해 통상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하면 11개월은 엄청 빠른 시간이지요.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항원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나노지질 입자로 패킹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세포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근육에 주사한 뒤에 림프계로 들어가야 하며 이 림프계 안에서 만난 면역세포에 세포막을 넘어 매우 효율적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원하는 세포에 어떤 물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다는 리포점이 개발된 것이 1965년인데요. 세포 내로 유전자나 특정 물질을 전달하는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의 거의 90% 이상으로 세포 내로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입자로 상용화되기까지 60년이나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나노지질 입자는 80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인데요. 하나의 입자당 100개 정도의 mR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의
나노지질 입자가 특정 세포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면역세포의 mRNA 등의 유전물질을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백신은 항원 유전자 mRNA 1273을 합성한 뒤에 지질 나노 입자로 패킹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나노 입자가 알아서 인체의 진입 장벽을 넘어 항원 mRNA를 세포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의 시스템이 이 mRNA를 이용해 항원을 생산하게 되지요. 그 후 1년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항체가 생성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전 정보로부터 mRNA를 일정 부분 증폭시키기 위한 효소 유전자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백신은 부작용이 적고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질 나노 입자로 패킹하는 과정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mRNA가 매우 쉽게 분해되어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파이자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코로나 백신 도입 과정에서 좋은 콜드 체인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mRNA의 분해가 너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mRNA를 일부 변형시키고 패킹 기술을 약간 업그레이드하여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는 했습니다. 몇 개의 논문을 참조하여 mRNA 백신을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주입된 나노 입자의 대부분은 림프계로 들어가 백혈구에게 잡아먹히고 백혈구 내에서 항원을 생산하여 항원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된 항원을 통해 B세포를 중심으로 항체 생성이 이어지고 일부 세포성 면역을 동반하게 됩니다. 더불어 림프계가 아닌 근육세포로 들어간 나노 입자는 우리 인체 내에 둥둥 떠다니는 항원을 만들어냄으로써 B세포 중심의 항체 생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DNA 백신은 항원에 대한 정보를 mRNA가 아닌 DNA로 세포 내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DNA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면 핵까지 들어가서 mRNA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핵 밖으로 나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생명체의 중심 원리인 DNA, mRNA, 단백질 생산의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mRNA 백신 대비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mRNA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DNA 백신을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결국 이 방법도 DNA를 어떻게 세포 내부로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전달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병원성이 없는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를 이용하고 그 껍데기 안에 유전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 병원체의 항원 유전자를 DNA 형태로 집어넣은 것이지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 유전자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하나의 DNA에 재조합하여 세포주에 주입한 후 바이러스 입자를 생산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병원성은 없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즉 항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 정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 세포를 잘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껍데기와 특정 항원 유전자를 같이 패킹하여 백신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세포의 딜리버리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항원 유전자를 특정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비교했을 때 딜리버리를 바이러스 껍데기를 사용하고 유전 정보 패킹을 위해서 세포주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가 아닌 렌티바이러스 껍데기 등 여러 바이러스 껍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의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mRNA 백신으로 개발하거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mRNA 백신 개발의 성공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초기 팬데믹의 긴급 상황에서 전 인류가 동시에 이 백신을 맞을 생산 시설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지요. 나라마다 백신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백신을 고를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사실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은 결국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10,000명이 맞았는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얼마나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상을 해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임상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집단의 크기가 10만 명, 100만 명 더 커져서 1억 명의 집단으로 커지면 더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기 대규모 백신 접종 대상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장된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와 동일하게 긴급 승인을 받은 mRNA 백신이 되었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되었든 대규모로 집단 백신 접종을 먼저 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이렇게 변이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독감의 병원체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계속 그렇게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화의 한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라고 가만 있을까요? 얘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인류가 만든 백신에 대한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일어나 선택되고 우리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이게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박멸했다고 선언한 두창 바이러스가 또 어디 숨어 있다가 변이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박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이론 중에 레드킨 하이퍼테시스, 빨간 하트의 여왕 가설이 있습니다. 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말을 딴 가설입니다. 소설 속에서 빨간 하트의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어라 뛰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빨간 하트의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그에 따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앨리스가 끊임없이 달려야지만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를 진화학자들은 바이러스와 숙주의 공진화를 설명하는 가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류를 둘러싼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는 백신의 진화를, 치료제의 진화를 이뤄내야지만 지금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끝났다고 끝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량 엄마와 함께하는 이상한 과학수다. 내가 맞은 백신은 이었습니다. 안녕.